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미시간주에 있는 어떤 아파트의 지하실입니다. 2018년에 이 지하실에선 정말 끔찍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어떤 여성의 몸통과 팔다리가 들어있는 종이박스였습니다. Alright, basement is cleared. And oh man, I can see some skin in there. So let's bet everybody back out. See what I'm looking at? So let's yep.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가 퇴직 경찰관이었고 아들이 증거를 은폐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였죠. 그럼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는 인구 약 20만 명의 중소도시로 미시간주에선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가구 제조업으로 유명해서 가구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비교적 안전한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있는 칼라마주라는 도시에 31세의 애슐리 영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어머니인 크리스틴 영이 의사에게 딸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태어났기에 기적의 아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었죠. 그래서인지 애슐리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장애인 요양시설에서도 종종 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장애인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려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자레드 챈스였는데요. 자레드는 1989년생으로 애슐리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레드 챈스라는 사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죠. 그의 아버지 제임스 챈스는 일리노이주에서 경찰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바바라 챈스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콘레드도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자레드는 문제아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동생인 콘레드를 때릴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고 10대가 되었을 땐 법을 어기기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38번이나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 위반, 마약 소지, 폭력 사건, 무단 침입 등 온갖 범죄로 말이죠. 한 번은 전 여친 집에 개구멍으로 무단 침입한 적이 있었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애슐리가 26살이었을 때 자레드를 처음 만났는데 그녀는 자레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레드는 이런 그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서 그녀의 돈을 훔치고 귀중품들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애슐리는 자레드와의 우정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7년 자레드는 부모님 집을 떠나 그랜드 래피즈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애슐리가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레드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으니 한 번만 연락해보라고 말이죠. 착해 빠졌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연락하는 게 맞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인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레드는 상 정도에선 안 될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아마 세상 어떤 어머니라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전혀 듣지 않았죠. 자레드가 변했을 거라고,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사귄 지 7년 된 남친을 내버려두고 자레드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애슐리는 자신의 집인 칼라마주에서 그랜드 레피즈까지 45분을 운전해서 자레드를 만났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멀리건스 펍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바로 옆에 있던 이스트타운 후카 라운지에도 갔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바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애슐리가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술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애슐리 영이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9일 목요일, 애슐리는 어머니와 만나 새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함께 서명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통화하는 사이였기에 크리스티는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도 애슐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고 크리스티는 애슐리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레드의 전화번호를 받아냈습니다. Hello, Jared. My name is Christine Young. I'm looking for my daughter. She was last with you. Is she with you? She needs to contact me. Tell her that I'm going to contact the police department to do a missing person. 몇 시간 후 자레드가 크리스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애슐리가 후카 라운지에 휴대폰을 두고 가서 찾으러 갔어요. 일하러 가는 길에 찾으러 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크리스틴이 알고 있기로는 애슐리가 그 시간엔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어서 자레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애슐리랑 통화했어요.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오래 통화 못하는 것처럼요. 전 남친이랑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빨리 전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레드는 크리스틴에게 애슐리를 만났다는 드미트리스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진짜 드미트리스 테일러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그는 애슐리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엔 속사정이 숨어 있었는데 원래 자레드와 드미트리스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레드는 미리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평소 자레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어떤 일에 휘말릴지 두려워서 사실대로 털어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크리스틴은 다시 자레드에게 연락했는데 마땅한 변명은 하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틴의 전화와 문자에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크리스틴은 그랜드 레피즈 경찰국으로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아직 실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죠. 먼저 멀리건스 펍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딸과 자레드가 함께 펍을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랜드 레피즈 경찰국으로 찾아가서 패트릭 메리 경위를 만났죠. 패트릭은 아직 실종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자레드가 아버지인 제임스와 함께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패트릭은 이렇게 나타난 자레드를 보자마자 그와 대화를 나눴는데 애슐리에 대해 묻자 본 적도 없다면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마치 범인처럼 대하고 있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임스는 패트릭 경위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죠. 이 대화는 1분도 안 돼서 끝이 났고 제임스는 자레드를 데리고 경찰국을 떠났습니다. 패트릭 경위는 그때 자레드를 체포할 만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2일 일요일 프랭클린 스트리트 922번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911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자레드의 아래층 이웃인 마리오 넬슨이었습니다. 911 emergency. I've been having a real bad smell lately. I just went in the basement, opened the basement door, and there's a turd and what looks like it could be blood leaking from it. And I want the police to come here ASAP right now and look at it. My upstairs neighbor, he's been in the basement, and we live in an apartment, and the basement is normally locked. Okay. Do you know where that tenant is that was there? No, I don't. Okay. Did you know what his name is? His name's Jared Shan. 애슐리의 친구가 밖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톱날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마리오가 지하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마리오는 검은색 방수포 아래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즉시 911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id you call?
for the last couple of days, our apartment just had this real bad smell, you know what I'm saying? So I go in the basement to check the pipes, see if there's some sewage that flooded or something. Yeah. It's nothing, but it's a tarp at the end of the stairs that I stepped over. But when I come back, I'm shining my flashlight and it looks like some blood is leaking from under it. And I ain't gonna touch it because I don't want to lift that motherfucker up and see none of that. Mario went downstairs to look around, and that's when he saw the tarp, saw the stuff coming out of the tarp, and then hightailed it out of here. Did you happen to touch that tarp? No, okay. no, Did she touch the tarp? no, she didn't even go down there. It was just me. Okay. Yep, but that's what I'm saying. When I was, Who's this Jared Chance guy? that's the guy who lives upstairs. He lives upstairs. Yeah, this is Jared Chance. This him. Okay. 경찰이 도착해서 방수포를 열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몸통이었습니다.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무릎 위부터 다리까지 잘려나간 여성의 몸통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22구경 탄약과 톱날도 함께 있었죠. 여기서 마리오는 경찰에게 자레드가 22구경 권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레드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증언했죠. The girl was talking about. That's what Well, we don't know that she's missing. We don't know. Make sure she ain't under there. Have you ever seen the person that they're talking No, about? I seen her like a couple days ago when I went up there. Like he told me to come up there and smoke with him. So I just remember his white female, kind of chubby. Okay. You know, like she was a little Dark chubby. hair. Short. Maybe like brunette, maybe like brownish red. He had a girl over. She was kind of heavy set, had a white sweater on, some black leggings, and some brownish colored boots. She seemed pleasant. Didn't seem to be in any distress. Did he say how he knew her? He said what I say. I was like, I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oh, you finna hit it because I ain't never seen her before. Right. He like, no, I'm just finna woo out. She's finna leave in a couple seconds because I got somebody else coming over. Did you see her leave, or did you? No. You left first. Yeah, I left. Did you ever see her leave? Nope. Did she come in that Focus? Yep. That was her car. Yep. About 2 days later, Jared came down and asked Mario, hey, the keys are locked in the ignition of this car, the Focus. Can you help me get the door open? Did you notice anything weird in the car? Man, it was normal? messy. It was like, Yeah. you know, I'm a person, I try to mind my business, you know what I'm saying? So I try not to be all, you know, my girlfriend, she be, you know, out the window all the time. Right, so, right. So, like, I'd never, honestly, God, if it wasn't for her, I never would even, because, like, when he knock on the door, I don't even answer. I just Right. let him, like, forget it, because he normally high off weed and Xanax, you know what I'm Yeah, saying? I I can't hear have a conversation with nobody like that. So was that Ford Focus or deceased then, I imagine? That's what I'm assuming. He sent me a message a couple days ago, like, if somebody come looking for me, don't tell them I ain't here. Okay. He said that to you? Yeah, it text message. Couple of days ago he said that? Yeah. Yeah. 계단에 있던 종이박스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손이 잘려나간 두 팔과 발이 잘려나간 두 다리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시신은 애슐리 영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목과 머리, 손과 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현관에 있던 쓰레기 봉투 안에서 톱날 2개, 부츠, 욕조 배수구 덮개, 암모니아병, 라텍스 장갑, 자레드의 이름이 적힌 바지, 비닐 방수포가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계단, 싱크대, 세탁기, 부엌 타일에선 사람의 피와 살점까지 발견되었죠. 이렇게 모든 단서들은 자레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더욱 확실한 건 종이 박스에 붙어있던 자레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레드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죠. Police on a search warrant! Come to the door!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레드가 범행 직후 부모님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인 11월 28일 수요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자레드는 애슐리와 만나서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 뒤 애슐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토막냈으나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12월 1일이 되었을 때 은퇴한 경찰인 제임스는 아들인 자레드가 애슐리의 실종과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그랜드 래피즈 경찰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패트릭 경위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제임스는 화를 내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죠. 그런데 그날 밤
자레드는 동생인 콘레드에게 전화로 애슐리를 살해하고 토막냈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콘레드는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자레드의 가족들은 모두 그랜드 래피즈로 와서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차량에 실어서 홀랜드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토막난 시신은 다시 그랜드 래피즈로 갖다 놔고 마리오의 신고로 발견된 것이었죠. 그런데 왜 시신을 다시 그랜드 래피즈로 갖다 놓은 걸까요? 이건 추후 열린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자백도 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임스는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아들을 용의자로 지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머리와 손, 발을 다른 곳에 버리고 몸통과 팔다리만 지하실에 갖다 놓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려 했던 것이죠. 만약 마리오가 먼저 911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는 제임스의 계획대로 흘러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제 예상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듯하네요. 톰슨아, 시신이 담겨있는 박스에 자레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 전직 경찰인 아빠가 그 정도도 신경을 못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도 네 예상이 틀린 거 아니야?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자를 토막낸 뒤에 고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범죄 은폐를 도우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핏자국과 같은 증거를 지우거나 박스 라벨을 제거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한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건 제 예상일 뿐이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3일이 지난 12월 5일, 경찰은 홀랜드에 있는 제임스와 바바라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차고에선 샤워 커튼이 발견되었고 소파 아래에서는 피와 살점이 묻은 전기톱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선 사람의 피가 묻은 수건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차량인 혼다 CR-V 안에선 빈 암모니아 통과 라텍스 장갑이 발견되었는데 암모니아 통에는 미스 트레이시스 파티 스토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자레드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었죠. 참고로 암모니아는 혈흔 내 헤모글로빈을 분해하고 DNA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혈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죠. 다만 루미놀 반응에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행 현장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경찰이었지만 과학수사팀이 아니었던 제임스가 이 부분까진 확실히 마무리 못한 것이었죠. 이렇게 모든 단서들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12일, 제임스와 바바라는 위증과 중범죄 사후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증은 거짓된 증언을 한 범죄이고 중범죄 사후 방조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하거나 듣게 되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아들이 애슐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증거를 숨기는 것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신문 중에 이런 진술도 했었습니다. 아들이 애슐리의 신체 일부를 그랜드 래피즈 곳곳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는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레드는 2급 살인, 시신 훼손, 사망 은폐,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있는 범죄인 1급 살인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기소된 이유는 애슐리의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통이나 팔다리에선 사망하기 전에 생긴 상처가 없었고 이말은 총이나 둔기로 머리를 공격해서 살해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사인을 미상의 방법에 의한 타살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인이나 살해 방법을 알 수 있었다면 충분히 1급 살인 기소로 노려볼 수 있었을 테죠. 검찰은 자레드가 애슐리의 머리를 총으로 쏘거나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후 아파트에서 시신을 절단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0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검찰은 자레드에게 최종 플리딜을 제안했습니다. 플리딜이란 조건부 형량 거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애슐리의 나이인 31년을 최소 형량으로 하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애슐리의 나머지 신체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자백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자레드는 거절했고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총 26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260개 이상의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애슐리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는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 자레드가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로덴하우스 변호사는 자레드가 살해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애슐리는 친한 친구에게 자레드와 키스를 했고 좋아하고 있다며 문자를 보냈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술집에 찍힌 CCTV 영상에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은 그럴듯했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의 재판이 끝나고 2019년 9월 13일 금요일, 배심원단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심의를 시작했고 4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 10명과 남자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자레드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2급 살인, 시신 훼손, 사망 은폐, 3건의 증거인멸 모두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마크 트루석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clearly a monster without any conscience whatsoever, and you are someone who is a danger to society and should never be allowed free. Accordingly, it is the sentence of this court with regards to the second-degree murder that you be committed to the Michigan Department of Corrections to serve a minimum of 100 years to a maximum of 200 years. I am purposely doing this so that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parole until you are at least 130 years old. The sentence is concluded. Take him to prison, please. 마크 판사는 이렇게 완전히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급 살인죄의 일반적인 형량인 26년에서 훨씬 벗어난 100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200년의 형을 선고하였죠.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인 셈이죠. 그리고 3달 뒤엔 자레드의 부모님인 제임스와 바바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폴 데넨펠드 판사는 65세의 바바라에게 위증죄와 중범죄 사후 방조죄로 45일의 징역형을, 78세의 제임스에겐 중범죄 사후 방조죄로 30일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둘 모두에게 1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하였죠. 아들이 토막낸 시신을 은폐하려 성심껏 도왔는데도 고작 한 달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자레드는 항소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시간 항소법원에선 단호하게 기각하였죠. 그래서 그는 이제 미시간 주립교도소에서 늙어 죽을 시간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 영의 머리와 손발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자레드가 친구를 살해하고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슐리는 자레드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어머니인 크리스틴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가까운 가족의 충고를 새겨들었으면 좋겠군요.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겨울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Wilmington.